미국 시장 진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는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큰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아주 특별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제미나이와 챗 GPT, 이 두 거대 AI가 쓴 보고서예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저희가 이걸 아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뭐랄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전략적인 무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AI가 공통적으로 이건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건 기회다, 이건 함정이다 라고 짚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진단이 나오는데요. 두 보고서 모두 이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됐다고 말하거든요. 새로운 게임이요. 네, 재미나 보고서는 이걸 한류 2.0 시대라고 딱 정의를 해요. 한류 2.0.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컨텐츠 수출이 한류 1.0이었다면요. 이제는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고 물류망을 깔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법률과 규제, 이 정글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직접 침투의 시대가 왔다.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선선함 하나만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훨씬 치밀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시장 직접 침투라. 와,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럼 가장 뜨거운 K-뷰티 분야부터 그 침투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K-뷰티가 이제 단순 유행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제는 완전히 주류가 됐죠. 이견이 없습니다. JTPT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 초에 드디어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다고요. 미국 화장품 수입국 1위.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단순 가성비만 좋아서 된 게 아니고요. 가심비까지 잡은 결과거든요. 가심비요? 네. 그 성공 방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티레티르입니다. 그 쿠션으로 유명한 브랜드? 맞습니다. 제미나이 보고서는 이 성공이 틱톡에서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디지털 설계 덕분이라고 분석해요. 틱톡에서 아마존으로요? 네. 15초짜리 틱톡 영상으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 이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 그 트래픽을 아마존으로 보내서 판매 데이터랑 리뷰를 쌓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포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옴니 채널 전략이군요. 온라인에서 실력을 증명하고 그걸 무기로 오프라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방식.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모나이는 그 디지털 전략을 강조했는데 챗GPT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파운데이션 색상 이야기가 있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K-뷰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챗GPT 보고서에 따르면 티레트르가 처음에 쿠션 파운데이션 색상이 3가지였어요. 3가지요? 네. 그런데 흑인 뷰티 인플루언서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무려 45가지로 늘렸습니다. 45가지요? 와! 이게 단순히 제품 가짓수를 늘린 게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는 모든 피부색을 존중한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엄청난 팬덤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겠네요.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관계를 만들었군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조선미녀도 있었잖아요. 네, 조선미녀. 재민이 보고서에서 이걸 문화적 차익거래라고 표현하던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문화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요? 네, 조선미녀는 쌀이나 인삼, 서양인들에게는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한방 원료를 내세웠죠. 이게 동양의 서사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소비자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백탁 형상이나 끈적거림 같은 거요. 맞아요. 눈 시린 것도 있고요. 바로 그 단점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동양의 스토리에 서양 소비자의 현실적인 니즈를 정확히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좋은 거예요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인 당신이 불편해하는 그 문제를 우리 전통 재료로 해결해 줄게요. 이런 접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교한 전략이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실패 사례도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네, 정말 뼈아픈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재민이가 지적한 유스포리아의 파운데이션 색상 논란. 아, 그 사건이요? 네, 가장 어두운 파운데이션 호수가 거의 검은색 물감 수준이었어요. 물감이요? 네. 그래서 이건 조롱이다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와, 다양성과 포용성이 구호가 아니라 정말 브랜드의 생사를 결정하는 미국 시장의 현실을 딱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K뷰티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그게 규제 문제라고 하던데요. 제미나이는 이걸 규제의 벼랑이라는 무서운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바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 때문입니다. 모크라. 이게 왜 벼랑이냐면요. 미국의 화장품 규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잡는다는 사후 감독이었는데 네. 이제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사전 규제로 180도 바뀐 겁니다. 아, 문턱이 엄청 높아졌네요. 그렇죠. 모든 해외 제조 시설은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요. 네. 제품 안전성 입증 자료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FDA와 소통을 책임질 미국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지 대리인이요? 네, 이건 그냥 서류 적어 몇 개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의 법적 책임을 질 파트너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라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큰 허들이죠. 그럼 이제 보따리상 같은 방식의 수출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봐야겠네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뷰티 시장은 포용성과 규제,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게 된 셈이네요. 근데 이런 현지화와 규제 문제는 식품 분야, K푸드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미국을 휩쓸었던 그 냉동 김밥 대란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맞아요. 냉동김밥. 두 보고서 모두 이 냉동 김밥을 K푸드가 아시안 마켓을 넘어서 미국 주류 마켓의 냉동고를 점령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미나이 보고서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명백한 기술적 돌파 덕분이라고 분석해요. 기술적 돌파요? 네, 한국의 올곳이라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밥이랑 채소를 급속 냉동했다가 해동해도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아, 그 기술 덕분에 김밥의 유통기한이 하루에서 몇 달로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력의 핵심이었네요. 근데 그렇게 수요가 폭발했을 때 생산량을 10배나 늘렸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 위기 대응 능력도 대단했죠. 동시에 챗GPT 보고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그림이죠? 이미 CJ의 비비고 만두가 미국 냉동만두 시장의 4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라는 점. 와, 42%요? 네. 그리고 파리바게트는 2030년까지 북미의 1000개 매장을 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주목하죠. 아, 그러니까 리테일 제품이랑 프랜차이즈 양쪽에서 다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성공한 식당이 미국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미나는 바로 그 이유를 시스템화의 부재라고 꼽아요. 시스템화의 부재. 네, 많은 한국 식당들이 특정 셰프의 손맛에 의존하는 셰프 중심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직도 잦으니까요. 그렇죠.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뷰티 쪽에 모크레이라는 큰 벽이 있었다면 푸드 쪽에도 비슷한 게 있겠군요. 보고서에서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언급하던데요. 아, FSVP. 네. K푸드 수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제미나이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있는데요. 2024 회계년도에 FSVP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의 38.4%가 검증 계획서 자체가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계획서가 아예 없었다고요? 38%나요? 네, 계획서를 쓸 자격이 있는 전문가, QI라고 부르는데요. 이 QI가 없거나 위험 분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 음식은 안전해 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통관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K푸드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회는 역시 건강 트렌드에 있습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면역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식되고 있고요. 아, 플랜트 베이스 트렌드랑도 잘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보고서 모두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현지 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대상 종가김치가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세운 것처럼요. 공급망과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군요. 네, 최적의 전력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뷰티나 푸드처럼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시장, K-패션과 B2B 기술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패션 하면 두 보고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젠틀몬스터를 꼽더라고요. 네, 압도적인 성공 사례죠. 젠틀몬스터의 핵심은 선글라스를 판 게 아니라 경험을 팔았다는 겁니다. 경업을 팔았다. 제미나이는 이걸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풀마케팅의 정수라고 분석했고요. 챗 GPT는 미술관 같은 그 몰입형 매장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아,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거군요.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K-패션이 미국에서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두 보고서 모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단어를 지적합니다. 바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요? 네, 제미나이는 스타일란다의 프리사이즈 전략을 예로 드는데요. 이 원 사이즈가 사실상 미국 사이즈로 XS나 S에 해당하거든요. 아, 평균 여성 드레스 사이즈가 16, 한국 사이즈로 88에서 99 정도인 미국 시장에서 이런 전략은 거의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평가합니다. 와, 자살행위라니. AI가 정말 가차없네요. 그만큼 사이즈 자영성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혹시 또 다른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제미나이 보고서가 조용한 암살자로 반품 물류를 지목합니다. 조용한 암살자요? 네, 미국의 패션 이코머스 반품률이 보통 30에서 40%에 달하는데요. 고객이 반품한 옷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배송비가 옷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재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인 B2B와 산업재 분야를 보죠. 여기서는 또 어떤 장벽들이 있나요? 여기서는 문화와 법률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제미나이 보고서가 언급한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경고등이에요.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요? 네. 한국 기업이 공장 설비를 설치하려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대거 보냈는데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니라 관광 비자로 보낸 겁니다. 아,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로 어떻게든 단기간에 끝내려다가 미국 이민국에 단속돼서 추방당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죠. 한국의 관행과 미국의 엄격한 법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잠시만요. 보고서에 좀비 스타트업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한국 본사 문화를 그대로 적용해서 성장이 멈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요? 성과급 상한선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유능한 미국 현지 영업인력을 뽑아놓고 보상체계는 한국 본사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과급에 상한선을 두거나 사사건건 본사 결제를 받게 하는 거죠. 아, 미국 인재들은 그런 문화를 견디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개인 성과에 따라 무제한에 가까운 보상을 기대하는데 그런 문화에서는 다 떠나버립니다. 결국 기술은 좋은데 팔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멈추는 말 그대로 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B2B 기업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제미나가 언급한 에드테크 유니콘 몰로코나 챗GPT가 꼽은 샌드버드 같은 회사들은 스스로를 한국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회사로 포지셔닝했어요. 아예 본사를 미국에 두고요. 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미국의 공격적인 영업 문화와 성과 보상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한 거죠. 더 큰 교도에서는 LG나 SK온 같은 기업들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도 중요한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더 이상 납품업체가 아니라 미국 산업 생태계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두 AI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니 미국 시장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K-컨텐츠 후광에 기댄 쉬운 성공의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 네, 끝났죠. 제미나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이 한국 제품을 신기하게 채택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안전성, 법규 준수, 문화적 포용성 같은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샅샅이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성공의 관건은 제미나가 말한 하이브리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기업이요? 네, 한국 특유의 속도와 혁신은 유지하되 미국의 엄격한 규제, 전문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포용적인 문화를 완전히 내재화한 기업 말이죠. 이건 결국 신뢰의 격차를 메우는 과정입니다. 신뢰의 격차. 네,
비자법이든 화장품법이든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는 신뢰. 모든 소비자를 존중한다는 신뢰. 이걸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두 보고서 모두 현지화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미국 시장에 적응하는 걸 넘어서요. 오히려 미국 시장의 결점이나 빈틈을 역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아, 조선미녀는 서양 자외선 차단제의 단점을 해결했고 냉동김밥은 미국인들이 몰랐던 건강한 간편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소비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품질 대비 가격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미국 시장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나 채워지지 않은 기대를 공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국의 좋은 제품을 미국에 파는 것을 넘어서 그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할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